같은 집안 주제에 사돈 행세라니 양심도 없으셔. 피는 못 속이지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시어머니 앞에서 차가운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찾아온 손주들 앞에서 제 어머니는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0년간 죽었다 생각하며 버텨온 세월,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올감했던 다짐들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제 순종적인 미소 뒤에 서늘한 칼날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 집안의 그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애던 그날의 아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시어머니도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제 몸은 기계처럼 일어났습니다. 20년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은 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소리 없이 침실을 빠져나와 거실을 지날 때면 낡은 소파에 널브러져 자는 남편 민준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술에 취해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역겨운 술 냄새와 한심한 그의 모습에 제 안에서는 아무런 감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연민도 모두 달아 없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쌀을 씻어 밥솥에 앉히고 냉장고에서 밑반찬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 하나에도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쥐소리 하나에도 잠을 깨는 분이었으니까요.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내는 동안 창밖은 여전히 짙은 남색이었습니다. 저 창밖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네모난 아파트, 숨막히는 주방이 제 세상의 전부가 된 지 20년. 저는 저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가로 불리며 서서히 나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어오를 무렵 시어머니가 유령처럼 주방에 나타났습니다. 잠에서 덜 깬 부스스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부산을 떨어? 집안 망하려면 며느리가 아침잠 없으면 된다더니. 하루를 여는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며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곧 더 큰 비난의 빌미가 된다는 것을 20년의 경험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갓 지은 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인상을 썼습니다.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오늘 무슨 제사 지내? 쌀이 아깝다 아까워. 저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진밥으로 한 건데요. 라는 말은 목구멍 너머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일어나고 아침 식탁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찬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물에 간은 한 거니? 싱거워서 무슨 맛으로 먹어? 김치는 또 왜 이렇게 쉬어 터졌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대체? 남편 민준 씨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먹을 뿐 제 방패가 되어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교묘한 방관자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날아와 박혔습니다. 오늘은 내 엄마 온다고 했지? 올 때 뭐 사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라. 그 집구석에서 뭘 해온들 우리 집 격에 맡기나 하겠니? 괜히 돈 쓰고 욕먹지 말고. 저는 흐르는 물소리에 제 분노를 씻어내며 힘껏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전 10시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친정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허리가 반쯤 굽은 어머니는 양손에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나갔습니다. 엄마, 뭐하러 이렇게 무겁게 들고 와? 어머니는 주름진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명절인데 빈손으로 올 수 있나? 너 좋아하는 만두 밤새 빚었다. 그 순간만큼은 이 집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시어머니가 곁눈질로 보따리를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사부인, 뭘 그런 걸 다. 우리 집은 그런 촌스러운 거 안 먹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하셨습니다. 수연이가 좋아해서요. 저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져주려고 특별히 만들어 오신 거예요. 맛보세요. 제가 보따리를 풀어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를 그릇에 담아내자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들린 그릇을 낚아채듯 뺏어 들었습니다. 이런 건 우리 집 귀한 손주들 입에 댈 것도 아니야. 어디서 배운 근본 없는 음식인지. 그리고는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만두를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텅 하고 플라스틱 통에 만두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이곳에서 우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심때가 지나고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시어머니의 악행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개선장군처럼 거실 한가운데 앉아 친척들 앞에서 제 어머니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부인은 아직도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는지 몰라. 그러니 딸내미 시집 보내놓고도 저렇게 손을 벌리지. 수연이 제가 뭘 보고 배웠겠어. 다 제 애미 닮아서 그렇지. 친척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시어머니의 말에 동조하거나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웠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과일과 음료를 내가면서도 모든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의 세포가 분노로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제 얼굴에 완벽하게 달라붙어 버린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은 좀처럼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거실에서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친정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사부인, 이리 좀 와보세요. 어머니는 겁먹은 얼굴로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아이들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리 와서 외할머니한테 인사드려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외할머니 하며 달려와 어머니 품에 안기려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가로막으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너희 외할머니가 오늘 너희 주려고 뭘 가져왔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웃음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단다. 명절인데 손주들 줄 과자 한 봉지 사올 돈도 없으셨나 봐. 너희는 저런 가난한 할머니 말고 이 할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아니, 지켜야만 했던 마지막 선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결정타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치고 지나가더니 친정어머니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친척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박혔습니다. 사부인, 똑똑히 들으세요. 여기서 무릎 꿇고 빌면 내가 우리 수연이 더는 안 괴롭힐게. 근데 만약 여기서 뻣뻣하게 버티면 오늘 이 일 전부 수연이 탓으로 돌릴 겁니다. 제 시집살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힘들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것은 협박이자 어머니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악랄한 거래 제안이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체념과 미안함, 그리고 딸을 위한 마지막 희생을 결심한 슬픈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강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뿐인 딸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 스스로 선택한 굴욕이었습니다. 제가 주방에서 뛰쳐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거실 바닥에 두 무릎을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만족스럽게 내려다보며 마치 승전가를 부르듯 제게 그 저주 같은 말을 내뱉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주제에 사돈 행세라니 양심도 없으셔. 피는 못 속이지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친척들의 수군거림도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TV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그 악독한 목소리만이 제 뇌리에 반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어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참아라. 어머니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엄마.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겁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내 사람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이라는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어딜까?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왜 이래? 엄마한테 사과하고 좋게 풀어. 저는 제 남편이라는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비켜.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낯설었습니다. 그 눈빛에 질렸는지 그는 저도 모르게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제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와 남편의 변명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화장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20년간 순종과 인내로 얼룩졌던 얼굴 위에 이제는 차가운 분노와 선명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향해 날선 말을 뱉어냈고 남편은 여전히 방관자였으며 저는 여전히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모든 감정의 무게추가 분노라는 한 방향으로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식탁은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이 짜다, 밥이 되다, 온갖 트집을 잡았고 남편은 그저 제 눈치를 한번 쓱 볼 뿐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종일 주눅이 들어 있었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목소리를 하나하나 제 머릿속에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제 내 엄마 따라 나갔다 오더니 아주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 내가 틀린 말 했니? 내가 봐도 내 엄마 행동이 부끄럽지 않아?
시어머니가 툭 던진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지어 보인 진짜 미소였습니다. 당황한 것은 시어머니 쪽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 말씀이 다 맞으세요. 제 목소리는 나긋나긋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함을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제 미소의 의미를, 제 순종이 이제는 복수를 위한 가장 완벽한 위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둘째 아이의 학부모 상담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냐며 혀를 찼지만 더는 제 외출을 막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향한 곳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없이 검색하고 후기까지 꼼꼼하게 읽어 찾아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3층에 위치한 사무실은 제 생각보다 작고 허름했습니다. 정말 이곳이 맞을까? 잠시 망설였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차분한 눈빛의 중년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박선주 변호사. 그녀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말을 끊거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모든 말을 흡수했습니다. 저는 20년간의 세월을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 남편의 방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치욕적인 사건까지 모든 말을 끝내고 나자 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연 씨가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단순한 이혼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의 것입니까? 그녀의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가 당했던 것과 똑같은 고통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싶어요. 제가 느꼈던 절망과 굴욕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죠.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가요. 그녀의 말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무기라는 단어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이미 20년간 차곡차곡 모아온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이용해 저만의 전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꺼내든 것은 제 오래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3년 전 시어머니의 폭언이 극에 달했을 때부터 저는 몰래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이어폰을 귀에 꽂고 녹음 파일들을 들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아,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 애미한테 뭘 보고 배웠겠어. 차라리 우리 민준이 저 여자랑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귀를 찢는 듯한 시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그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거나 오히려 동조하는 남편의 목소리. 저는 모든 파일을 날짜와 시간, 상황을 정리하여 컴퓨터에 따로 저장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제 20년의 고통과 눈물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다음은 병원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시어머니의 스트레스로 인해 위경련과 불면증, 우울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제게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며 마음을 편하게 가지라는 하나 한 소리를 했었죠. 저는 그때마다 받은 진단서와 약 봉투를 버리지 않고 서랍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퍼부은 언어 폭력이 제 몸과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증명해줄 또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꺼내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사진을 찍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간 아무도 모르게 만들어온 비상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결혼 초 남편이 벌어다주는 생활비는 언제나 빠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돈을 헤프게 쓴다며 매달 생활비 내역을 검사했고, 저는 그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식비를 아끼고 낡은 옷을 수선해 입으며 푼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들 학원비라도 보태려는 목적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것은 저만의 작은 희망이자 언젠가 이 지옥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뱅킹에 접속해 조심스럽게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0만 원, 20만 원씩 20년간 모인 돈. 그 액수는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 돈이면 당분간 아이들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소송을 치를 든든한 실탄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나니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어둠이 걷히는 새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새벽과 오늘의 새벽은 분명 같은 시간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습니다. 어제의 저는 그저 참고 견디는 피해자였지만 오늘의 저는 복수를 계획하는 전사였습니다. 물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저 거대한 성벽 같은 시댁을 상대로, 교활한 남편을 상대로 내가 정말 승리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겨야만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 이 지옥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차갑게 식은 찬물을 한 번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수연, 너는 더 이상 약하지 않아. 이제부터는 내가 심판하는 거야. 수면 아래의 칼날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의 시간은 이전과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아니,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고 남편은 그림자처럼 존재감이 없었으며 저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시간은 완전히 다른 속도로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인 가면 뒤에서 저는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저는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시간은 고통스럽지만 유일하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모처럼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외출하고 아이들도 친구들을 만나러 나간 덕에 집안에는 완벽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어색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다 묵은 숙제처럼 남아있던 옷장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두꺼운 겨울옷들을 꺼내고 얇은 옷들을 정리해 넣어야 했습니다. 옷장 가장 깊숙한 곳, 한 번도 손대지 않았던 공간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자개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20해 전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챙겨주신 유일한 혼수였습니다. 화려한 자개 장식은 빛이 바래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제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이 함을 열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행복했던 기억을 마주하는 것이 지옥 같은 현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저는 함의 뻑뻑한 잠금 장치를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조명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 썼던 그림일기장, 중학교 시절 친구들과 주고받았던 편지들, 졸업 앨범 같은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며 잠시 잊고 있던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웃음 많고 꿈 많았던 소녀, 이수연. 지금의 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낯선 아이였습니다. 함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노란 고무줄로 단단히 묶인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 기억 속에는 전혀 없는 낯선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고무줄을 풀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동산 등기권리증이라고 적힌 두툼한 서류 뭉치와 곱게 접힌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지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는 틀림없는 친정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수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언젠가 읽게 될까? 내가 시집가던 날 어미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험한 시집살이에 내 딸 고생할까봐 밤새 잠을 설쳤단다. 이건 내 할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땅이다. 가진 것 없는 어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 이 등기 서류를 내 혼수함에 몰래 넣어둔다. 혹여 정말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이거라도 팔아서 내 허리 펴는데 보태 쓰거라. 하지만 어미의 바람은 단 하나, 부디 이 편지를 내가 영영 읽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사랑한다, 내 딸. 언제나 내 편이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제 앞에서 맘 편히 울지 못하셨던 어머니, 그저 참아라, 견뎌라 말씀하시던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애끓는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등기 서류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명절날 무릎 꿇던 어머니의 모습,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히던 만두, 그리고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던 시어머니의 독설이 뒤엉켜 제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등기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소유자 란에 선명하게 적힌 제 이름, 이수연.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주소, 경기도 대박리 산 14번지.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도토리를 주우러 갔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가파른 언덕에 소나무만 빽빽하던, 쓸모없어 보이던 바로 그 야산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던 제 기억 속에서도 먼지처럼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땅을 팔아서 얼마나 된다고. 허탈한 마음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머니가 제게 줄 수 있었던 전부라는 생각에 그 안에 담긴 사랑의 무게에 다시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아둔 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스팸 전화일 거라 생각하고 무시하려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수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아, 저는 LH 도시개발사업부의 김민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수연 씨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도 대박리산 14번지 일대가 이번에 3기 신도시 개발 부지로 최종 확정 고시되어 연락드렸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가 확인했던 바로 그 주소였습니다. 신도시 개발 부지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신도시요? 네, 맞습니다. 이수연 씨 소유의 토지 3,000평 전 필지가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의 상업지구와 주거지구가 교차하는 핵심 구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토지 보상 절차에 대한 상세 안내문이 등기로 발송될 예정입니다만 그에 앞서 대략적인 보상 감정 평가액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액수는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멍하니 서 있는데 전화기 너머에서 김 과장이라는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수연 씨? 여보세요? 듣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놀라셨나요? 아, 네네. 듣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낡고 누런 등기 서류가 더 이상 쓸모없는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내려온 동아줄이자 저들을 심판할 하늘의 검이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저는 기적과도 같은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득 찼던 제 인생에 한 줄기 강렬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거라도 팔아서 내 허리 펴는데 보태 쓰거라. 어머니, 이제 허리를 펴는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엄마의 굽은 허리를 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를 짓밟고 엄마를 모욕했던 그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힘이 생겼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즉시 박선주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놀라는 듯 했지만 이내 흥분을 감추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수연 씨, 이건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신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예요. 이제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서 싸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이수연 씨의 무기고를 채워줄 막강한 실탄이자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성벽이 되어줄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 겁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은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돈의 존재를 알게 되면 시어머니와 남편이 어떤 탐욕스러운 얼굴을 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등기 서류와 통장의 잔고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20년간의 눈물이 어머니의 한이 드디어 하늘에 닿은 것일까?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거지 같은 집안 딸년이라 부르며 경멸하던 그 얼굴. 이제 곧 그 얼굴이 탐욕과 질투로 일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당신의 온 가족을 무너뜨릴 힘을 갖게 되었네요.
기대하세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하늘이 제게 칼을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칼로 저들을 심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 내가 하늘이 주신 기회를 손에 넣었다는 사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도시 개발과 토지 보상에 관한 내용은 관보에 고시되었고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 중에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소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다며 입버릇처럼 말하던 내 남편의 여동생 신우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나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침묵 속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수저 소리만이 어색하게 울려 퍼지던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신우이가 흥분한 얼굴로 들이닥쳤습니다. 평소 명절이나 생일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철저히 무관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오빠, 올케, 이거 봤어? 우리 집안에 경사 났어, 경사. 우리 대박 났다고. 신우이는 숨을 헐떡이며 스마트폰 화면을 우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신도시 개발 계획 고시문과 함께 토지 소유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가장 위에 법적 소유자 이수연이라는 내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눈이 동시에 휘둥그레졌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사람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올케 이름이 왜 여기에 있어? 수연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너한테 이런 땅이 있었던 거야? 왜 한마디도 안 했어? 남편은 배신감마저 서린 목소리로 나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이에나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연습한 대로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오래돼서 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시집 올 때 친정엄마가 주신 거예요. 쓸모없는 땅인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네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이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나를 거지 같은 집안 딸년이라 부르며 경멸하던 그 입에서 이제는 꿀이라도 바른 듯 전혀 다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 어머, 사부인께서 그런 귀한 걸 주셨단 말이야? 세상에, 우리 수연이가 보통 복덩이가 아니었네. 그걸 왜 진작 말 안 했어? 이쁜 내 며느리. 시어머니는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내 손을 잡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 주름진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소름 끼치게 역겨웠습니다. 돈의 액수 앞에서 180도 바뀌는 그 천박한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내 옆에 바싹 다가앉으며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손길이 마치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불쾌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우리 이제 부자 되는 거야? 장모님 정말 대단하시다. 나중에 장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야겠네. 그들의 위선적인 연극을 보고 있자니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좀 안 좋아서요.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는 그들의 흥분한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보상금이 얼마일지,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살지, 상가를 살지, 그들은 벌써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돈에 제 이름 석자가 박혀 있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집은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평소 연락 한 통 없던 시댁 친척분들이 약속이나 한 듯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제 손을 붙잡고 수연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라며 입에 발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독하게 노골적으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고모님께서는 과일 바구니를 하나 사들고 오셔서 한참을 뜸을 들이다 입을 여셨습니다. 아가, 우리 조카 사업이 요즘 어렵다는데 이번에 보상금 받으면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다음 핏줄인데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 아니겠어. 외삼촌께서는 대놓고 돈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옳게 우리 아들 이번에 장가 보내야 하는데 알다시피 요즘 전세금이 하늘의 별따기야. 올케가 좀 보태주면 내가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살게. 우리도 다 올케 믿고 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간 이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그들은 정녕 모르는 걸까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겠지요.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무시하고 짓밟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관인 것은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제 방으로 직접 갈아 만든 과일 주스와 비싼 보약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지난 세월 너한테 모질게 대한 거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거 알지?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 늙은이 표현이 서툴러서 그랬단다. 다 이해해 줄 거지? 우리 앞으로는 진짜 엄마와 딸처럼 지내자. 응? 저는 그 악어의 눈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단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생각은 더더욱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진짜 엄마와 딸은 내 어머니를 무릎 꿇린 당신과는 결코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들의 탐욕스럽고 위선적인 얼굴들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몸조리할 때 어머님께서는 미역국 한 번 끓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갓 낳은 아이가 운다며 구박만 하셨지요. 그때 제 어머니는 먼 길을 마다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제 밥을 차리고 아이를 돌봐주셨습니다. 어머님의 구박에 못 이겨 한겨울에 냉수로 빨래를 해야 했던 날 동상 걸린 제 손을 잡고 대신 울어주시던 어머니. 제 아이들 등록금이 모자랄까봐 밤새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 꼬깃꼬깃한 쌈짓돈을 쥐어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명절날 제 앞에서 제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어야 했던 그날의 어머니. 그 기억들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위선은 그 흉터를 더욱 아프고 선명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제 복수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부를 묻고 싶었습니다. 엄마 잘 지내? 무릎은 괜찮고? 그럼 우리 딸 덕분에 잘 지내지. 내 걱정은 말고. 너는 괜찮고? 시어머님이 뭐라고 안 하시더냐? 응, 괜찮아. 오히려 요즘 나한테 너무 잘해주셔서 이상할 정도야. 저는 애써 밝게 말했지만 어머니는 제 목소리에 담긴 피로감을 금세 알아차리셨습니다. 수연아, 너무 애쓰지 마라. 그리고 그 사람들 너무 믿지 마.
엄마가 살아보니 돈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 없던 정도 생기게 하고 있던 정도 끊어지게 만들더구나.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엄마는 안다. 그러니 너는 마음 단단히 먹고 내 자신을 지켜야 한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돈은 제게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되찾고 싶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의 존엄성이었고 제 어머니의 눈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어머니의 빛바랜 손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언제나 내 편이다.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편이 되어줄게요.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게요. 저는 이혼 소장을 담은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제 곧 이 위선적인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달콤한 꿈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깨뜨려줄 시간이었습니다. 분노는 이제 차가운 결단이 되어 제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임박이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역겨운 화기애애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 가장 상석에 앉아 마치 여왕이라도 된 듯 연신 싱글벙글 웃고 있었고 남편과 시누이는 보상금으로 무엇을 할지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미 로또에 당첨이라도 된 사람들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나는 주방 구석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마지막 남은 정마저 깨끗이 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그 돈 받으면 일단 우리 대출부터 갚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야 해. 그래야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도 떳떳하지. 아니다, 오빠. 요즘은 아파트보다 상가가 대세야. 월세 받는 상가 하나 사두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다고. 얘들아, 싸우지들 마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수연이가 가져온 복덩이지. 일단 내 이름으로 건물을 하나 사고 나머지는 너희들 공평하게 나눠주마.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과 시누이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인지를 두고 유치한 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내 이름은 그저 복덩이 혹은 올케일 뿐, 그 돈의 법적 소유자라는 인식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그 추악한 탐욕을 더는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가 박선주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소장 사본과 함께 지난 20년간 내가 모아온 그들의 죄악이 담긴 증거 목록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긴장으로 세차게 뛰었지만 내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나를 본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어머, 우리 수연이 나왔니? 이리 와서 앉아라.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얘기하고 있었어. 보상금 받으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말이야. 너도 좋은 생각 있으면 한번 말해보렴. 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묵직한 서류 뭉치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툭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시끄럽게 떠들던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그리고 테이블 위의 봉투로 향했습니다. 이게 뭐야? 갑자기 분위기 깨게. 시누이가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열어보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미심쩍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의 눈이 봉투 안의 내용물을 훑어내리자 점차 당혹감과 불쾌함으로 이윽고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여보? 이혼 소장? 당신 미쳤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역시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의 손에 들린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뭐, 이혼? 수연이,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집안에 이런 복이 굴러들어왔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제정신 맞습니다, 어머님. 제 평생 오늘처럼 제정신인 날이 없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제정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겨우 제정신이 드네요. 나는 이혼 소장과 함께 들어있던 증거 목록을 꺼내 테이블 위에 하나씩 펼쳐놓았습니다. 마치 패를 보여주는 도박사처럼 천천히 그리고 여유롭게. 이건 어머님이 제게 퍼부었던 폭언들을 녹음한 파일 목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저녁 내 애미한테 뭘 보고 배웠냐고 하셨던 것부터 지난 명절 제 어머니를 앞에 두고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하셨던 것까지 총 157개의 파일이 저장되어 있네요. 날짜와 시간, 상황까지 정확하게 기록해 두었죠. 그리고 이건 어머님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로 병원을 다녔던 제 진료 기록과 우울증 진단서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이혼을 청구하는 이유이자 어머님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근거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목록을 보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사색이 되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응?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당신한테도 장모님한테도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우리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응? 제발. 그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남자. 내 어머니가 무릎 꿇을 때조차 방관하던 그가 이제 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더 이상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당신이 아이들 아빠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당신 아이들이 외할머니 앞에서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뻔히 보고도 아무 말 못했던 사람이 당신이야. 이제 와서 아이들 핑계 대지 마. 역겨우니까. 당신이 걱정하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저 돈을 못 만지게 될까봐 그런 거잖아. 내 단호한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정신을 차린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이었구나. 그래, 그깟 땅 보상금 좀 받게 됐다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지. 돈에 눈이 멀어서 20년이나 함께 산 남편도 버리고 시어미 가슴에 대못을 박아? 이 천하의 몹쓸 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내가 어떤 년인지 똑똑히 알려줄 거라고. 시어머니는 이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동네가 떠나가라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아마도 밖에서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돈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는 파렴치한 며느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키우다니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이 키운 짐승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어머님 집의 무급 가사도우미였고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먼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니신가요? 보상금 소식 듣자마자 제 손을 잡고 이쁜 내 며느리라며 가증스럽게 웃던 얼굴 벌써 잊으셨어요? 내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님, 이 이혼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어머님께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 분할까지 청구할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아파트, 남편 월급에서 제가 알뜰하게 모은 돈으로 산 거 아시죠? 제 기여도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명절날 제 어머니를 무릎 꿇리고 모욕한 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겁니다. 뭐라고? 재산 분할? 내가 이 집에 뭘 해온 게 있다고 재산 분할을 청구해. 그리고 내가 내 엄마한테 뭘 어쨌다고.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짐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어머님과 한 공간에서 숨 쉬고 싶지 않네요. 앞으로는 법정에서 뵙도록 하죠, 어머님. 그리고 당신도. 나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시누이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 소리와 남편의 울음소리, 시누이의 비명소리가 뒤섞여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내 뺨을 스쳤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0년간 나를 올감했던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드디어 탈출한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부터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들은 결코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추악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해올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강력한 무기들이 들려 있었고 내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아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방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눈빛은 밤의 어둠보다 더 깊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높고 딱딱한 천장, 줄지어 늘어선 의자,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판사석까지 그 공간의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변호사 박선주의 옆에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하려 했지만 들이마신 숨이 가슴에 걸려 제대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 건너편에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인 양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불안한 듯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제 쪽으로는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내가 20년간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예상했던 대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혼인 파탄에 이른 부부의 이혼 소송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정을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 측에서 부른 것인지 몇몇 동네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고소해?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무섭다, 무서워. 상대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 박 여사는 원고 이수연 씨의 이러한 악의적인 주장에 의해 평생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반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박 변호사가 제 손을 가볍게 쥐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원고 이수연 씨가 지난 20년간 피고들로부터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는지 그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입증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첫 번째 증거로 제가 녹음했던 폭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에는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아, 내가 너 같은 걸 며느리라고 들여서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 애미한테 뭘 보고 배웠겠어.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내가 언제 저런 말을 했어. 판사의 제지에도 그녀의 발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법정의 차가운 공기 속으로 힘없이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몇 가지 증거들이 더 공개되고 법정의 분위기는 점차 제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 측 변호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연기조차 하지 못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 측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원고의 남편인 민준 씨를 증인으로 세워 이 모든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돈 때문에 어떻게 변해갔는지에 대해 증언을 듣고자 합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증인석에 선다고? 저는 불안한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그가 비겁하고 나약한 남자라지만 설마 법정에서 신 앞에서 거짓을 고하지는 못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20년 세월이 함께 낳은 아이들이 있는데 차마 나를 배신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이 제게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준 씨가 증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상대 측 변호사의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원고 이수연 씨와 20년간 부부로 살아왔지요? 증인이 아는 원고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 아내 수연이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였고 제 어머니께도 순종적인 며느리였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내가 땅 보상금에 대해 알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증인,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고가 토지 보상금에 대해 알게 된 후 어떻게 변했습니까? 아내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갑자기 지난 일들을 트집 잡기 시작했고 매일 밤 무언가를 컴퓨터에 기록하고 정리했습니다. 제가 녹음 파일에 대해 묻자 이혼할 때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게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돈 때문에
그 큰 돈을 혼자 다 차지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거짓말.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20년간 모아온 고통의 증거들을 돈 때문에 급조한 조작극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정말 원고가 돈 때문에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은 원고가 지난 20년간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고통받아온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냥 옛날 분이라 표현이 좀 거치셨을 뿐입니다. 아내가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명절날 증인의 어머니가 원고의 어머니를 손주들 앞에서 무릎 꿇린 그날도 증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몰랐다는 겁니까? 박 변호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방청석에서 민준아 하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남편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잔인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장모님께서 먼저 저희 어머니 심기를 불편하게 하셨고 그래서 잠시 그런 일이 있었지만 곧바로 화해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 일을 빌미로 모든 것을 과장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요. 저 모든 증거들은 다 아내가 보상금 소식을 들은 후에 이혼을 위해 악의적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그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함께 나눈 시간과 감정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거짓말에 의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완전한 고립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하지만 그 절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머물던 자리에 지독하고 서늘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깨물어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이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는 남편을, 내 인생 최악의 배신자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마도 제 눈에 서린 감정을 읽었을 것입니다. 연민도 슬픔도 미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보는 듯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래, 잘 가라, 민준 씨. 오늘부로 당신은 내게 죽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죽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저는 박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작게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또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의 마지막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습니다. 지옥의 문은 저들이 먼저 열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기일의 아침이 밝았다.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남편의 위증은 내 가슴에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마지막 남은 미련과 인간적인 연민까지 모두 불태워버렸다. 내 마음은 이제 차갑게 식은 재만 남아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갑옷이 되었다. 법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변호사 박선주가 내 손을 잡았다. 수연 씨, 오늘 모든 게 끝날 겁니다. 하지만 저들이 또 어떤 거짓말과 연극으로 우리를 흔들려 할지 몰라요. 절대로 동요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님.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을 뿐이에요.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서자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었다.
시어머니 측에서 동원한 사람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 몇몇 기자들까지 보였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남편의 거짓 증언 덕분에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지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마저 감돌았다. 남편은 여전히 불안한 듯 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 시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고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최종 변론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지난 기일 증인의 증언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원고 이수연은 거액의 토지 보상금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난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부정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것입니다.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과 진단서 등은 모두 보상금 소식을 들은 이후 악의적으로 수집되고 조작된 증거일 뿐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돈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려는 파렴치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피고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방청석에서는 어머, 불쌍해서 어째하는 동정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연극이었다. 드디어 우리 측의 최종 변론 차례가 되었다. 박선주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은 지금까지 원고가 돈 때문에 변했다고 주장하며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저희는 단 하나의 증거를 통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백히 밝히고자 합니다. 박 변호사는 준비한 USB를 법원 직원에게 제출했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 영상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법정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상대 측 변호사와 시어머니, 남편은 의아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영상은 명절날 우리 집 거실의 풍경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노는 평범한 모습이 나왔다. 하지만 이내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를 불러세우고 아이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단다. 명절인데 손주들 줄 과자 한 봉지 사올 돈도 없으셨나 봐. 너희는 저런 가난한 할머니 말고 이 할머니한테 잘해야 하는 거야. 알겠니? 시어머니의 악독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방청석은 충격으로 술렁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다. 그리고 영상 속에서 시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귓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음성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 직후 내 어머니가 힘없이 무릎을 꿇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그 순간 방청석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는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주방에서 뛰쳐나온 내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키는 모습,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런 나를 향해 마지막 독서를 퍼붓는 장면까지. 거지 같은 집안 주제에 사돈 행세라니 양심도 없으셔. 피는 못 속이지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 영상이 끝나자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판사마저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응시하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그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은 남편을 향해 돌아섰다. 증인,
지난 기일 증인은 이 자리에 서서 명절날 있었던 일은 오해이며 곧바로 화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보상금 소식을 들은 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죠. 맞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대답하세요, 증인. 이 영상 또한 원고가 조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영상, 제가 입수한 날짜를 알려드릴까요? 증인이 위증을 하기 훨씬 전 원고가 집을 나오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설치해 두었던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폭언과 감시 때문에 원고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해 두었던 바로 그 CCTV입니다. 박 변호사의 말에 남편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의미 없는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 변호사는 판사를 향해 돌아섰다. 진실은 명백합니다. 원고 이수연은 돈 때문에 변한 것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지옥 같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 자신의 존엄성과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반면 피고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 이 신성한 법정에서까지 거짓말을 일삼고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이는 사법 질서를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시어머니는 실신한 듯 의자에 쓰러져 있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판사의 허락을 구해 마지막으로 발언할 기회를 얻었다. 나는 피고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평생 나를 짓밟아온 그 여자, 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담담했다. 어머님, 제가 지난 20년간 당신을 어머님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당신이 내 남편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유가 사라졌네요. 박 여사님, 당신은 내게 늘 가르쳤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체면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당신이 틀렸어요. 정말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라 당신처럼 돈 앞에서 신념도, 양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팔아버리는 추악한 탐욕입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내 평생의 한이 담긴 가장 날카로운 비수 같은 말을. 내 엄마 무릎 꿇린 날 이미 당신은 졌습니다. 이제 무릎 꿇을 차례는 당신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 판사의 망치 소리가 그 정적을 깨뜨렸다. 전쟁은 끝났다. 나의 완벽한 승리였다. 법정의 문을 닫고 나온 세상은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으며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세상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를 짓눌렀던 투명한 감옥에서 걸어 나온 기분. 숨막히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새벽 공기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름하고 작은 집이었지만 그곳만큼 저를 완벽하게 안아주는 곳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저를 깨우는 시어머니의 날 선 목소리 대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앞에 따뜻한 밥 한 공기를 놓아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송달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이혼은 성립되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도 제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예훼손 반소는 기각되었으며 남편의 위증은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가장 비열하고 추악한 방식으로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문이라는 이름의 독을 풀었습니다. 글쎄, 그 며느리가 땅 보상금 받게 되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시어머니랑 남편을 내쫓았다는 거야. 20년을 키워줬더니 늙은 시어머니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위자료까지 뜯어냈대. 사람이 어떻게 그래? 남편이 법정에서 울면서 매달렸다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래. 완전 독사야, 독사. 제가 살던 동네의 부동산, 미용실, 슈퍼마켓 할 것 없이 그들이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이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저와 가깝게 지냈던 몇몇 이웃들은 이제 저를 벌레 보듯 피했고 아이들의 학교, 엄마들마저 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가정을 파괴한 악녀이자 돈에 눈이 먼 꽃뱀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 시선과 말들의 심장이 찢어지고 밤새 잠 못 이루며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발악이 가소로웠습니다. 법정에서 증거와 논리로 패배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고작 뒤에서 비겁하게 험담을 퍼뜨리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수준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주 변호사는 제게 명예훼손으로 다시 고소하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진흙탕에서 같이 뒹굴고 싶지 않아요. 여왕은 거지와 싸우지 않는 법이잖아요. 저는 그들이 감히 넘보지 못할 성을 쌓을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진흙을 던져도 닿지 않을 만큼 높고 견고한 성을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새로운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토지 보상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기반으로 저만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구상한 것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지난 20년을, 제 어머니의 하늘, 그리고 저의 새로운 시작을 담아낼 하나의 작품이어야 했습니다. 저는 최고의 건축가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제가 구상한 공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으면 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층과 2층은 누구나 편하게 와서 최고의 한식 디저트와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로, 3층은 쿠킹 클래스와 작은 문화 행사를 열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듣던 젊은 건축가가 물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콘셉트나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만두요. 네. 만두요? 네. 아주 정성스럽게 빚었지만 촌스럽다는 이유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런 만두요. 저는 그 버려진 만두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곳의 모든 디저트는 버려진 것들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를 담았으면 합니다.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회의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의 눈빛이 존경과 열정으로 빛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업 준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 허가를 받고 최고의 파티시에와 바리스타를 섭외했습니다. 20년간 주방에서 살았던 경험은 메뉴 개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워가며
우리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새로운 디저트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구청에 익명으로 민원을 넣어 공사를 지연시키려 했고, 제가 계약하려던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가 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모든 방해 공작에 합법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흔들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그들 자신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드디어 제 왕국에 첫 삽을 뜨는 날이 밝았습니다. 번화가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한 공사부지 앞. 안전모를 쓴 저는 착공을 알리는 버튼을 누르기 위해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친정어머니가 함께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칠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다, 수연아. 내가 해낸 거야. 내가 이겨낸 거지. 버튼을 누르자 요란한 기계음과 함께 제 왕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철골 구조물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다. 이것은 내 지난 20년의 눈물과 한으로 쌓아 올리는 성벽이며 내 어머니의 희생에 바치는 기념비이고 내 아이들에게 물려줄 희망의 왕국이다. 보고 있나요, 당신들? 당신들이 짓밟았던 내가 이제 당신들이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곳에 나만의 성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내 발 아래에서 내가 만든 그늘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받아야 할 진짜 심판이니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되었습니다. 이 왕국에서 펼쳐질 저의 새로운 이야기가, 여왕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여인의 20년 세월이 담긴 복수가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승리에 통쾌함을 느끼셨나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고 무너진 그들의 모습에 한편으론 씁쓸함을 느끼셨나요? 만약 당신이 수연이었다면 당신의 복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용서와 화해만이 최선이라고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숨겨진 작은 칼날에 대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당한 세상과 나를 짓밟는 이들에게 맞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인내는 미덕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그 침묵의 끝에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것은 과연 무엇일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